자, DNA 탐정 우리 재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거나 아니면 가장 많은 걸 배웠던 그 챕터는 뭐였나요? 서현, 하경. 아, 사실 되게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만은 않은 얘기니까 약간 새로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보자면 뭐 그런 게 제일 재밌었어요. 뭐 실제 예시같이 뭐 동남아시아에 덮친 쓰나미로 인해서 뭐 일이 생겼다 이런 뭔가 되게 실질적인 사례나 일, 그리고 DNA 증거로 억울한 죽음을 막는다 이런 부분이 가장 재밌었어요. 네, 저는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추격전이라는 게 제일 재밌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 DNA에 관련된 기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읽는 게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 서현님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 책이 DNA 책이다 보니까 DNA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의 DNA는 이른바 짝짓기를 통해서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형태가 전부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누구를 짝짓기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 소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발육 상태가 좋은 소들을 이렇게 서로 짝짓기를 시켜서 그러면 더 좋은 유전 형질이 계승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른바 품종 개량을 실시를 했다는 거야. 그동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짝짓기의 대상을 선별해서 함으로써 더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유전자, DNA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아예 짝짓기 단계가 아니라 유전자 중에 필요한 유전자를 이렇게 뭐야 골라서 넣는 형태로.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람마다 눈동자가 누구는 검정 눈동자를 갖고 있고 누구는 갈색 눈동자를 갖고 있고 뭐 이랬단 얘기야. 그럼 자녀에게 갈색 눈동자를 물려주고 싶으면 갈색 눈동자를 갖고 있는 배우자와 만나야 그나마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검정색 눈동자를 갖고 있는 부모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도 갈색 눈동자 가진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검은 눈동자 갖고 있는 그 부모의 다른 유전자는 그대로 두고 그 눈동자 색깔을 결정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거를 빼내고 갈색 눈동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유전자를 거기다가 뭐해? 넣어줌으로써 그 자녀가 갈색 눈동자를 갖고 있는 자녀를 낳도록 하겠다. 물론 이제 아직 인간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식물들, 동물들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데 그런 유전자 조작의 빛과 그림자, 장단점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는데 그 유전자 조작의 문제에 관해서 서연이는 어떠한 입장, 뭐 찬반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재현이의 질문이지. 그치, 재현아? 네. 서현이. 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고 생각해. 실제로 강아지들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순수혈통은 없고 다들 다른 종들이랑 좀 섞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애들이 고질적인 품종 자체의 질병 같은 게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음, 하경님 말씀해 주세요. 음. 저도 약간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일단, 어, 아까 서연이가 말했듯이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물론 문제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사람이나 생명의 유전자를 함부로 바꾸는 게 과연 뭐 비윤리적인 이제 약간 우생학적 사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부유층에게만 이익이 되는 기술이 생기면 더욱더 사회 불평등함이 심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아직 제 의견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 뭐 좋은 그런 수도 많겠지만, 면역력이라든지 그런 자연적인 뭔가 일부를, 뭐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 제목은 유전자 조작의 빛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그 안에 소 제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문 내용에 들어가면 유전자 조작이라는 표현 대신 다른 표현을 썼어. 유전자 음, 조작이라는 표현과 이 안에 들어가면 몇 쪽 보면 되냐면 99쪽? 안녕하세요. 하진이 어서. 자, 저 네, 99 원래 그 50분에 만나는 거 맞나요? 뭐가? 우리 그 수업? 넌, 음, 40분. 저 엄마가 11시에 한다고 하셨어. 아유, 정말 엄마 11시 하신다 그랬어. 하진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덜 쉬고 싶은 엄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진아. 자, 그래서 지금 99쪽에 보면 어, 책 제목이 유전자 조작의 빛과 그림자잖아. 네.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책 사연서 한번 읽어줄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현대 유전학 분야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식물의 개별 유전자를 하나하나 식별하고 서로 교배시켜 더욱 우수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부른다. 자, 무슨 용어가 나왔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 재조합. 자, 우리가 그냥 영어로는 그냥 다 뭐야? 영어로는 다 GM. GMO야, GMO. GMO인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유전자 조작식품 뭐 유전자 조작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유전자 재조합이라 불러.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음, 재현이, 이 두 단어의 느낌이 같아 아니면 달라? 그 조작은 뭔가 아예 새롭게 만드는 거지만 음. 재조합은 있는 거에서 뭔가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그런 느낌의 재현이한테 이 단어가 서현이는 저 앞에 조작이라는 좀 단어와 끊겼는데 다시. 조작이라는 단어와 유전자 조작, 유전자 재조합했을 때 너한테 이 두 단어가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냐고. 아, 조작은 아무래도 좀 이걸 나쁘게만 만드는 느낌이고 제조학은 나쁜 걸 해서 또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느낌이죠. 음. 자, 조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냄이라는 뜻이야. 우리 일상적으로 그 쓰일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작한다라고 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재조합은 말 그대로 다시 그 순서를 다시 배열한다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중립적인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 GMO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반면에 이제 뭐 중립적이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은 요 단어를 이제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쓰는데 이거는 오늘의 이야기하고는 좀 이렇게 격가지긴 하지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은
단어를 어떻게 명명하느냐,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그 사건을 규정하냐에 따라서 그 입장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의 그 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찬성 측의 견해와 반대 측의 견해가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경이는 사실은 그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그룹이 있어, 집단이 있어. 하경아 누군지 알아 혹시? 응? 음. 하경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의 아, 결단데 특히 이제 이 카톨릭 쪽에서 왜? 뭐, 환경적으로 뭐, 이제 사람은 인공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약간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창조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런 신의 영역, 생명의 영역까지 건드는 것은 그것은 뭐 죄악이다. 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 관점, 신앙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그런 반대론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소연이는 종교가 없지. 네. 그러니까 소연이 일단 일본은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걸 볼 수 있고, 아, 그 서연이가 아까 얘기한 거에 따르면 서연이는 그 비유겠지만 어쨌든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이 이른바 잡종이 더 건강하다. 순종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유전자와 관련되어서 그 근친상간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네. 근친상간이 뭐야? 근친상간. 자, 근친상간은 가까운 음. 친족끼리 서로 관계를 갖는 것들. 근친상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 자매끼리 어? 결혼하고 뭐 사촌끼리 결혼하고 이런 그 근친상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우리 그 신라 때 골품제도 성골들이 그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그 성골의 혈통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 고려시대 때도 그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흔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에 사촌과 결혼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근데 근친상간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재산, 어? 재산. 그렇지. 재산이 먼저 나오네. 재산의 보호야. 왜 근친상간을 하면 재산이 보호돼? 어차피 돈이 다 자기네 그 가족 안에서 돌고 도니까. 재산이 상속되는데, 그 상속되는데 자기 사촌 형제끼리 결혼을 하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재산이 그냥 그대로 자기 그 패밀리 안에서만 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네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산의 보호라는 것들을 가고 있어. 근데 이거 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순혈주의, 순수 혈통을 유지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왕족이다. 그럼 왕족의 우리 혈통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진도 진도라는 섬이 왜 유명해? 진돗개. 진돗개로 우리가 보통 이제 유명하게 알려졌는데 진돗개는 외부의 개를 반입하는 게 금지돼 있어. 외부에서 개를 데리고 가는 게. 왜? 그 섞일까 봐. 진돗개의 순수 혈통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그 잡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 근데 소연이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견해를 제시를 한 거지, 소연아. 네. 근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거야? 아니면 뭐야? 아까 네가 말했던 게? 뭐요? 아까 그 너는 순수 혈통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한 거잖아. 네. 어. 그러니까 그게 그 실제 근거가 있는 거야? 네. 그렇구나.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 근친상간의 문제가 실제로 사람들도 너무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을 했을 때 그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각종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근친 상간이 오히려 뭐야 된다? 금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더 심해져 가지고 유교 사회에서는 동성동본 결혼 금지까지 갔었어. 동성동본 재현이 들어봤니? 어, 네. 동성동본이 뭐야? 그 성이 갖고, 음, 성이 갖고. 자, 성이 갖고 이 성이 남성 여성이 아니라 뭐 김씨, 길씨, 강씨 이런 성이 갖고. 그다음에 우리 성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본이라는 게 있네요. 본이. 자, 그래서 재현이가 김씨야. 혹시 재현이 본이 어딘지 알아? 무슨 김씨? 뭐 광산 김씨, 뭐 무슨 김씨 뭐 이런 거 하는 거. 재현이 혹시 무슨 어, 김씨인지 알아 너? 김해 김씨. 어디? 김해 김씨. 김해 김씨. 왕족이네. 김해 김씨.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은 이게 풀렸는데 과거에는 이 동성동본 즉 김해 김씨이면 서현이가 아니 뭐 재현이가 뭐 하지 못한다는 거야. 김해 김씨 남자를 만나면 결혼하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그 김해 김씨가 너네가 저기가 김수로야? 그 조상이 시조가 재현아? 모르겠어. 그래. 아마 김수로 왕일 거야. 그 김해 김씨가. 그러면 그 가야 시대 김수로 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이 얼마나 많겠어. 김해 김씨가. 근데 그 김해 김씨면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결혼을 금지했어. 과거에. 그러다가 지금은 동성동본 결혼 금지가 풀려가지고 아마 8촌 이내는 결혼이 불가하고 그 8촌 바뀌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요 그 오히려 이제 근친상간의 폐해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이건 또 너무 과도하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또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유전자 그 여기 유전자 제조합 유전자 조작과는 직접적인 관점은 아니야. 왜?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이 과거에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자가 전달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지 유전자 제조합이나 유전자 조작을 이걸 통해서 하는 것들은 아닌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의 관점은 뭐? 안전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 제조합, 유전자 조작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들이 안전하냐라는 부분들에서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니 안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찬성론자들은 뭐라고 반박할까? 안전하다. 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유전자 조작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없다. 물론 이제 그 반대론자들은 문제가 발견됐다라고 주장해. 근데 이제 찬성론자들은 그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들이 그 뭐야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그 과학자들 또는 이제 우리가 논문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하경이가 뭔가 A라는 새로운 연구를 했어. 그래서 하경이가 그 연구를 발표했어. 그렇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검증하고. 하경이가 연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 하진이가 했더니 하경이가 연구한 결과가 똑같이 나오더라. 그럴 때 하경이 연구가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런데 하경이가 연구한 방식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하경이가 뭐해?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 하경의 연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 방법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했는 건가.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인가. 이러한 것들이 검증이 돼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반론인 거예요. 자, 그때 어쨌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은 다시 반론을 펼쳐. 어떤 반론을 펼쳤까? 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이건 문제 없다.
말 아직 돼, 말 안 돼? 발견되지 않은 거다. 뭐라고? 하경이 뭐라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다. 그렇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자, 이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아. 그러면 100% 자녀에게 나타난다? 아니죠. 100% 자녀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스위치라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유전 형질을 물려받지만 그 유전 형질이 자녀들 중에는 나타날 수도 있고 잠복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제 스위치가 켜져야지만이 그 유전 형질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 형질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들로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 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두 진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논란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아까 또 하경이가 얘기했듯이 한번 뭐 후익부 빈익빈. 빈익빈의 문제가 심화될 거다. 자, 하진이 왜 유전자 조작을 하면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거야? 어, 잘 모르겠어요. 대현이 그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또 격차가 생겨서. 그렇지. 하진아 이해됐어? 네. 유전자 조작 요 것들도 결국은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려면 많은 연구 비용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연구 비용을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 연구 비용을 다시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이 연구 비용을 대는 거야. 우리 현재 그 과학계나 이 자본주의 세상 쪽에서 과학계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돈이 되어야 거기 투자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거기에 우수한 사람들이 뭐야? 몰려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연구가 발달이 되면 그것들이 상품화돼서 다시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 회수가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전자 조작의 어떤 그런 기술들은 결국은 비싼 부자들이 우선 시행을 할 거고 그럼 부자들은 자기의 유전자에다가 더 좋은 유전자를 결합을 시켜서 우수한 자녀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있는 게 부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잖아. 공교육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좋은 사교육을 더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의 자녀들이 더 우월한 위치에 그 설 가능성이 큰 거야. 근데 유전자 조작은 뭐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거를 출발선부터 출발선 자체를 달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부자의 자녀가 꼭 능력 있는 좋은 자녀가 태어나는 법이 없었다는 거야. 유전자 자체가. 가난해도 더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힘으로 역전이 가능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유전자 자체를 유전자 조작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서연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역시 이제 또 찬성론자들은 어떻게 반론을 펼칠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떻게 반론을 펼칠까? 찬성론자들은 혹시 그 하진이. 신체적 응, 그 신체 결함 이런 거를 응, 치료하기 위해선 응. 필요 아, 하진이가 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반론이 아니라 이쪽에 찬성 쪽의 주장이야, 주장. 주장, 그 신체적 질병, 어? 유전병을 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 예방할 수 있다. 네. 미리 나중에 이 아이가 대머리로 태어나가지고 그 대머리 그 저기 때문에 탈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병이 들어. 근데 유전자 조작을 하면 애당초 대머리로 태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
그 비용이 들 필요가 없는 거지. 또 아마 성형수술 업계가 큰 곤란을 겪을지 몰라. 이 유전자 조작 기술이 그 확보가 되면. 왜 유전자 조작 기술이 널리 퍼지면 성형 그 업계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을까, 재현아? 어, 그 GMO를 음, 활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체를 가질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성형외과가 필요 없게 돼서. 그렇지. 뭐 우리가 쌍꺼풀을 하고 싶어요. 콧대를 높이고 싶어요. 뭐 볼을 뭐 좀 이렇게 뭐 하게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그 욕구가 있는 거잖아. 어? 네. 욕망이 뭐 글래머한 몸을 갖고 싶어요. 뭐 이런 욕망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처음에 어, 유전자 그 디자인 단계부터 쌍꺼풀 있는 애, 뭐 무슨 눈동자, 콧대는 어떤 애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른바 성형술로 성형술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건 찬성측의 근거야. 찬성측의 근거.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 반론이라 함은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반론이라고 그러거든. 자, 재현이, 이 문제에 대한 찬성 측의 반론은 없을까? 그냥 인정할 어,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 부익부 비익부 문제 아니에요? 부익부 빈부의 문제가 심화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냐는 거죠. 혹시 반박할 게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경이, 네가 주장하고 네가 반박하는 거지. 네가 네. 아까 이 문제가 오래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럴까요? 뭐라고 방어막을 칠 수 있을 것 같아. 음. 서연이, 아,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하면 방어막까지는 아니고 애당초, 어? 뭐야? 이 문제는 애당초 이 문제는 뭐였다? 이미 존재했다. 음. 즉, 이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냥 뭐야? 늘 존재했던 문제다. 즉, GMO 때문에 이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문제인데 그걸 왜 GMO한테 뭐야? 덮어 저는 씌우느냐? 라는 문제도. 그럼 지금 사교육 문제 이런 문제도 그러면 그 평등이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교육 없지 않지 않냐? 그런 점에 있어서 뭐야? 이른바 자유주의. 자유롭게 뭐 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자유주의 시장의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대중화되면 음. 뭐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거다. 지금 사교육도 마찬가지잖아. 그 사교육도 뭐 아주 비싼 고가의 사교육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대중화된 어떤 그런 사교육도 있는 거잖아. 그런 그 부분들에서 그런 논리를 들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자, 요 안전성의 검증이라는 부분에서 이 책의 그 학자들의 발전은 뭐냐면, 자, 그 전에 이 GMO 유전자 조작, 유전자 재조합이 가능했던 그 근거는 뭐였냐면 유전자가 하는 이 일이 뭐 한 거야? 증명된 거야. 이 근거가 유전자가 하는 일이 증명되었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눈동자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유전자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만 뭐 하면 돼? 바꾸면 되잖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근거에 대해서 유전자가 하는 일이 증명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야?
밝혀진 사실이 뭐야? 이 책에 따르면 그 부분이 책에 어디 나오냐면 103쪽. 그러니까 103쪽 제일 마지막 부분. 마지막 둘째 줄. 찾은 사람 읽어볼까? 마지막에서 둘째 줄. 103쪽. 103쪽. 왜 안전해요? 응, 맞아. 왜 안전을 확신할 수 없냐고? 대개 유전자는 우리 몸속에서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식물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하여 다른 식물에 삽입할 때 과학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병충해에 강해진다고 해서 유전자를 삽입했는데 다른 부분의 변형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자, 뭔 말이야? 자, 그 유전자가 하는 일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조작을 해도 된다가 이제 찬성 측의 근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뭐라고 반박하는 거야? 그게 다른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음, 즉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야. 음. 그 유전자 A라는 유전자가 뭐 가라는 일만 한다. 어? 라고 하면 그거 B라는 유전자는 뭐 나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면 그거 교체가 가능해. 근데 그 A라는 유전자가 과연 그거에만 영향을 끼칠 거냐? 다른 여타의 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는 눈동자 색깔을 결정짓는 것이 과연 A라는 유전자 하나만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형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유전자가 한꺼번에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런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유전자 재조합 같은 경우는 너무 성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용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들이 그런데 현재 유전자 조작이 실용화됐어 안 됐어? 음? 사람,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미 그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 그 사람 감옥 유전자 갔다 와. 갑이. 실제로 그 사람 그 복제인간 만드는 사람이 그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복제인간 자기가 만들었다고 과학자가 발표해가지고 그 사람 감옥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그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이게 복제된 그 아이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어요? 어,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쉽게 말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데 도둑이 없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과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신념이라고 생각. 신념. 예를 들면 과거에 지동설을 주장했잖아. 근데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야?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지동설을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다 지동설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하지 말아라. 인간에 대한 실험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그 규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걸 뭐 하겠다? 하겠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음. 과학자라는 존재 자체는 난 법 같은 거 몰라요. 나는 오로지 난 궁금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실험을 통해서 나는 밝혀 내는 게 그게 과학자가 할 일이다.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과학자는 어쨌든 순수한 호기심을,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거를 밝혀내는 게 과학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과학자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야.
다수의 과학자는 과학 윤리라던가 법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학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 애당초 뭐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자체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아까 하경이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뭐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인해서 분명히 실질적인 그 좋은 점이 있어. 어? 예를 들면 지금 그 뭐야 지금은 그 저기를 받아야지만이 그 뭐지 기증 받아야지만이 장기 기증을 받아야지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또는 자식을 원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적 질병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기술이 발달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음. 또 지금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서 사막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가뭄에 강한 그런 밀 이런 것도 옥수수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러면 그런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 그런 그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 음. 어? 그러니 그거를 뭐 해주자? 허용을 해주자. 개발을 하자. 라는 논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 그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반대할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 반박한다면. 재현이, 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냐. 그 치료의 길이 열리지 않냐. 그러니까 유전자 조합 기술이 인간에게도 적용돼야 된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뭐라고 반박할까? 잘못될 수 있다? 뭐가? 그, 어, 그런 걸 조작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응,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응, 잘못될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 어차피 지금 희망이 없지 않냐. 지금 이 상태로도, 절망인데,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뭐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냐고 다시 반박하지 않을까, 재현아? 그 실제로 요즘에 그 새로운 그 수술법이라던가 새로운 의료 방법이 나올 때 그거에 대한 실험을 누구한테 해? 아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 새로운 그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한테 어차피 앉아서 그냥 뭐 하느니 죽느니 새로운 시험이라서 지금 재현이가 말한 대로 위험성은 있으나 뭐 해봤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난 기꺼이 난 그 실험에 응하겠다. 음. 라고 하고 그래서 그 실험이 만약에 성공하면 그 사람 사는 거고 실패하면 그냥 죽는 건데 어차피 죽기로 돼 있는 거 죽는다. 라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반론하지 않을까, 지현아?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냐면 성형수술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 성형수술이 왜 시작됐어, 처음에? 그 사고에서 화상 입은 사람들을 조금 해주기 그렇지. 위해서. 화상 환자라던가 뭐 이런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치료 목적으로 성형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당연히 그 성형수술은 계속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하면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생각해? 아니요?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성형수술하면 무슨 목적이야? 그냥 더 음, 저의 원하는 외모를 갖기 위한? 그렇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극적인 어떤 그런 성형수술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인,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뭐 이런 성형수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논리를 그대로 이 유전자 조작, 유전자 재조합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어떤 주장이 될까? 하진이. 그러면 원래 치료 목적으로 시작했던 거지, 음. 더 나아지기 위해, 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처럼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성형수술처럼 유전자 조작도 처음에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한정돼 있는 거야. 그 시장이 너무 좁은 거야. 근데 그럼 아픈 사람한테 해봤는데 좋아.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도
더 강력해지는, 더 멋진, 뭐 이런 걸로 가자라고 이렇게 그것들이 결국은 다 뭐 할 거다? 오픈될 거다. 다 트일 거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점들이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근거, 그 데이터가 뭔지라는 부분들을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으로 잘 아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논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단골 주제, 단골 주제. 이 유전자 조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게 어쨌든 시대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유전자 조작을 그냥 뭐 어떤 입장을 갖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입장을 가질 수가 없어. 왜? 정보가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 주장을 하거나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가 뭐야? 요 2, 3일 사이에. 소연아, 가장 핫 이슈가 뭐야? 요즘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몰라. 너네 청소년들 사이는 그 얘기 안 하나? 그 뉴진스. 하이든 위니진. 위니진. 안 해, 소연이 뉴스 안 봐도. 재현이는 근데 재현이 미국에는 그 뉴스가 안 전해졌지? 전해졌어? 근데 저도 봤어요. 그 뉴스. 뉴진스 봤어? 그 무슨 그 대표가 네. 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근데 네. 선생님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 이유는 그냥 뉴진스에 뭐 누가 뭐 기자회견을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는 것만 알지 그 안에 있는 그 내막, 그 실체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입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누가 이제 뭐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그러면 선생님이 그 붙잡고 들어가서 그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그 상황을 다 봐야 되는데 뭐 특별히 뭐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안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계속 뜨니까 이제는 이게 뭐야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지금은 그게 또그 처음에는 그 문제가 경영권 분쟁 뭐 이런 걸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오히려 그 남성 문화, 남자들 중심이었던 그 남성 문화에 대해서 여성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런 문제로도 조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누구는 아이돌들에 대한 뭐 이렇게 뭐야 과도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과도한 노동 아니면 그 상품을 기획해서 그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일회용 용도로 쓰는 것들에 관해서 비판 뭐 등등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지점들, 여러 측면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야.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들도 이거를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생명윤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 여러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갖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견해를 갖는 것들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경이. 하나가 겹쳐지고 별로 없긴 한데 106쪽에 나오는 씨앗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캐나다의 평범한 농부 조 아저씨는 순수한 씨앗만을 자연 그대로의 씨앗만을 심어왔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유전자 제조합 작물에서 나온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이제 조 아저씨네 밭에 날아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지 제안이 자, 어, 이를 위해서 선생님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농부가 자기는 그 전통적인 자연농법, 뭐 유기농 그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뭐야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그 주변의 농부들은 그 유전자 조합, GMO 그 씨앗을 이용해 가지고 뭐야, 농사를 짓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날아와서 결국은 이 농부가 기르는 곳과 이게 뭐야 교배가 되면서 자기들이 그 순수 유기농으로 기르는 것들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 GMO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벌였을 때 과연 이 GMO 회사는 농부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거꾸로 그 GMO 회사가 이 농부한테 야, 그럼 결국 너 우리 그 유전자 조작된 거를 너가 뭐 한 거냐? 생산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역으로. 오히려 그러한 또 그 문제를 제기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여러분은 그 유전자 조작 그 회사, 종자 회사의 승을 들어줄 거냐, 편을 들어줄 거냐, 아니면 그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 재배하려고 했던 그 농부의 편을 들어줄 거냐의 문제야. 소연아, 이해가 가? 네. 하경이 진행해. 누구? 재현이부터 했나? 태연이요. 음. 저는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유기농을 사용하셨던 농부가 그 바람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농부가 나름대로 유기농을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유기농 농부의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둘 다 유기농 편. 하나는 그 GMO 회사가 배상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농부는 배상 필요가 없다. 배상 책임이 없다. 네. 재현 입장 그렇고. 진행해. 하진이요. 음, 농, 일단 농부는 원래 농부가 먼저 그럼 그 자리에서 씨앗을 했다는 거니까, 그럼 그 자리로 옮긴 기업이 먼저 배상을 해줘야 하지 않나. 서연이. 저도 먼저 농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니까 기업은 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농부가 그 자리에 먼저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문제부터 얘기하자면 농부가 그 자리에 있었기 꼭 갑자기 유기농을 키우고 있던 농부에게 이런 유전자 제조업 씨앗이 꽃가루가 날아온 거니까 그 유전자 회사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그 꽃가루가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걸 원했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었으면 물론 돈을 내야겠지만 사실 이 유전자 제조업 그 씨앗 이런 사람들도 그건 예상을 못하고 한 걸 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둘 다 이제 그 원래 있던 농부의 편을 들을 것 같습니다. 저 자, 그럼 아까 질문이 선생님 물어볼게요. 거꾸로. 겹쳐가지고. 뭐 하경이, 하진이, 서연이가 지금 가장 강력한 근거를 제시한 것들이 농부가 먼저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농부가 이사를 온 거야. 이사를 음, 와서 여기 이 땅을 샀어. 근데 그 주변에는 이미 그 유전자 주작 그 농산물을 키우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 땅 한 곳에서 자기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해.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럴 때는 그럼 판결이 달라져? 서연이? 음,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달라져?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회사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무슨 말이라고?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시작했다라면 왜 배상을 못 받는다고? 그 회사에서 바람이 날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감안하고 이 자리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음, 하진이는 하경이는 같은 입장이야? 네. 어, 저는 일단 분명 기업의 잘못은 엄청 줄어들겠지만, 음, 그래도 농부는 혼자 일을 하고 그 유기농이라는 타이틀을 뺏기는 거니까 음. 각자 합의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늦게 들어와서 했다 하더라도 기업이 일부는 배상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진이? 음,
하경이는. 저는 그 늦게 들어왔고 이걸 알고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응. 뭘 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농부가 이 기업한테 뭘 할 순 없고 그 대신 이제 기업도 농부에게 뭐 돈을 내라 이런 말은 안 될 것 같아요. 음. 재환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 아무래도 그 농부가 나중에 그 장소를 이동한 거면 뭔가 그 기업에게 잘못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 자, 위층에 막 시끄럽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위층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너네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면 위층 사람이 야, 우리 원래 시끄러웠어. 음? 그러니 너네들은 뭐라고 할 권리가 없어. 라고 하면 그 말 돼? 안 되죠. 그러면 소연아 그럼 그 저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내가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데 니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니들이 먼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달라? 이거는 어, 당연한 층간소음은 어, 도덕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걸 안 한 거고, 어. 그 위치에 오는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고약한 냄새를 내는 그런 공장이 있어. 그 옆에 누가 이사를 가서 살게 됐어. 그럼 그 사람은 그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 그렇죠. 왜? 아니, 그걸 알고 이사 간 거야. 근데. 그러면 만약에 위층에 막 애들이 떠드는 걸 알고 이사 가면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모르고 층간소음이 나는지 어떻게 알고 이사 가요? 모르고 간 거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데 알고 네, 갔으면 요구할 권리가 없다. 네. 어, 알았으면 안 가죠. 알았으면 안 간다. 그러면 소연이의 그 이야기에는 결국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 그거를 알고도 그러면 알고도 그 옆에 간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네. 어, 어떻게 생각해, 재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근데 알았으면 어, 그 알고와 못 알고의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 어, 그렇지. 우리가 보통의 어떤 그런 상식으로는 아니 알았는데 네가 왜 가? 간 네가 잘못이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에 안 가지 사실은. 그래서 뭐 거기 값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엄밀히 생각을 또 해보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처음부터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헌법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 또는 그 지나친 소리 아니면 뭐 먼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들 시정을 요구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그 사람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그 뭐야, 미세먼지에 대해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되나 묻지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논쟁을 맨날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봄철 되면은 뭐야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그 배상할 것들을 요구할 수 있나 요구할 수 없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뭐야 논쟁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이제 그 법률이 그 국가에만 미치느냐 아니면 국가를 벗어나서 다른 타국가도 어떤 그 것들이 적용되느냐 뭐 이런 또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깔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경이 네. 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씨앗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이미 이제 그 씨앗들은 종자가 많이 퍼지고 있어. 그래서 과거의 농사하고 현재의 농사가 다른 것들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벽시를 뿌려.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이제 수확을 하잖아. 그럼 그 중에 일부의 벽시는 다음 해 농사를 지을 종자기 때문에 그걸 뭐 한다는 거야? 보관을 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벽시를 갖고 다시 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 것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됐었어.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안 돼. 몇몇 그 종자 회사가 종자를 팔아. 그러면 그 종자를 팔면 농부들이 그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그래서 기존의 종자보다 그 종자가 병충해도 더 뛰어나고 생산량도 더 많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져. 근데 그 종자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터미네이터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자는 그 종자를 통해서 얻은 그 뭐야 수확물은 다시 그걸 갖고 뭐 하면 심으면 농사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농사 질 때는 그 종자에서로부터 또 그걸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종자 사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 종자 회사에게 철저하게 이제 이 농부들이 뭐 되는 거야? 예속되는 거야. 그 종자에서로부터 종자를 공급받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특히 그 종자 회사가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종자 회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종자 회사가 IMF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팔려 팔려가 다국적 그 종자 회사에게. 그래서 이른바 종자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종자 주권을 잃어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것들이 요 뒤에 108쪽, 109쪽에 그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종자은행 들어봤어? 종자은행? 네. 네. 종자은행이 뭐야? 하긴 공자은행 저요? 어, 공자은행 그 이렇게 막 세모처럼 생긴 거 지하에 있는 거에 나중을 위해서 여러 종자 씨앗들을 이제 보관해 놓는 곳?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종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혹시 뭐 기후위기라든가 아니면 인류 스스로 핵 전쟁을 벌여갖고 파괴된다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종자들은 갖고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해서 그것들을 이제 그 보관하려고 하는 또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와 있고 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네.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하기로 하고. 하진이, 저는 응, 그, 그 정찰에게 범죄자들이 DNA를 넘기게 되잖아요. 응. 수사하면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데, 자, 음, 그 얘기 잠깐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아, 그 경찰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유전자 정보를 다 데이터베이스화 했고 이미 그거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부 지금 현실화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일부의 주장은 모든 사람의 유전자를 뭐 하자? 데이터베이스 하자. 유전자 정보를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 거지 지금 하진아. 네? 하진이가 지금 묻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는 이미 했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그럼 그거가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일반인들까지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야. 어떤 걸 묻는 거야, 하진이가? 묻는 이, 지점이.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범죄자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등록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데 그렇게 그걸 해도 되는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와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모아두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진이가 진행해. 저는 그 범죄자들이 그 해야 DNA 그걸 해야 만약 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베이스화를 그럼 다음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또 의심이 되고 용의자가 돼서 억울하게 다시 감옥을 갔다 온다던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걸로. 그리고 만약 진짜 범죄가 그 사람이 저질렀으면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도 후손들이 용의자가 되었을 때 그 DNA가 비슷할 수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일단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경이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음, 많은 범죄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럴 때마다 의심되는 범죄자, 사실 전과자가 많겠지만, 뭐, 용의자는 한정적인데, 그 용의자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으면, 사실 그런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으면, 결국 그 DNA를 얻는데 또 시간이 소요될 거고, 시간이 소요될수록 해결할 수 있고,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한 범죄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서연님. 저도 그 데이터가 있으면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면 실제로 성범죄 같은 데서 유기될 때 많이 쓴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재현님. 저도, 그래도 그 DNA 같은 게 범죄에 약간 그런 걸 찾을 때 아주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찬성의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쌤이 그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얘기를 좀 하면 일단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가 범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미 감옥에 가서 처벌받는 걸로 일단락 됐다는 거야. 근데 그들에 대해서만 또 다른 어, 그 의심을 하는 거지. 잠재적 범죄자라고 그 설정을 해놓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그 인권 침해적 발상이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수사 편의를 위한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소수견이지만 있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도 설치됐고 그로 인해 뭐 성과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과거 뭐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벌었던 그런 그 미제 사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남아있던 그 혈흔이나 뭐 채취됐던 것들을 DNA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그 범죄자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해가지고 실제로 그 20년 만에 막 몇십 년 만에 그것들이 해결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그런 것도 펼쳐. 그 미아 그 실종 사고나 미아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애를 못 찾는 일들 있잖아.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유전자 정보를 등록을 해놓으면 그러면 DNA를 통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쉽게 그 미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범죄자를 잡는다, 미아를 예방한다.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 그러면 사람들도 다 유전자 그 정보를 같이 놓으면 그러면 훨씬 더 뭐해? 그 범죄도 줄어들고 좋지 않냐.
라는 그 수사 비용도 줄어들고 좋지 않냐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를 다 그 예비 범죄자 집단화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 침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런 유전자 정보가 이런 국가기관이나 이런 경찰들이 그걸 갖고 있을 때 그것들을 빅브라더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거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부분들 또는 그 유전자 정보가 다 데이터베이스에 묶여 있으면 그럼 범죄 집단이 그 유전자 정보를 털어가면 보완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장담이 되느냐,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 그렇게 모아놓는 것 자체를 뭐 하는 거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모아놓는 것 자체가 어떤 또 다른 그 사고의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자체를 모아놔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반대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주의가 좀 이렇게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안 느껴. 못 느껴, 사람들이. 왜? 옛날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19세 되면 주민등록증, 18세인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그럼 우리는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 채취를 다 해. 지문을 다 찍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지문 정보라는 부분들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지문 날인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아주 소수지만.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못해. 국민들이 저항해. 그 시민들이 저항을 해. 아니, 왜 내 정보를 국가가 그걸 다 관리하려고 하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야, 아, 효율적이라는 거야. 편리하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효율성, 편리성 때문에 국가가 그것들을 전부를 그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은 효율성, 편리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 정보의 중요성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인권들,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중요시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진이 다 했어? 그리고 전 가장 응. 흥미로웠던 부분이나 간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거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아까 얘기를 했어. 진짜요? 연이어 진행했으니까 하진이만 얘기하면 돼 일단. 어, 네, 어. 저는 제가 쌍둥이여서 쌍둥이 그 DNA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 읽어보니까 어때 하진아? 쌍둥이로서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부분이 되게 묘한 것 같아요. 묘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니, 그게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윤지석이랑 제가 50% 이상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모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진이 너는 그나마 저기 아니야? 그 일란성이잖아. 맞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그냥 저기 한 거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하- 이랑 좀 나와가지고 하진이하고 오빠하고 관계는 두 번에 태어날 게 이게 한 번에 태어난 거 정도 아닌가? 일란성 쌍둥이는? DNA 저 이런 부분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럴 거라 믿어요, 일단. 오빠랑 같은 DNA를 갖고 싶지 않아? 자,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늘 이렇게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야. 유전적 요인이 더 크냐? 아니면 그 생활 환경적 요인이 더 크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정리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글쓰기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책 봤던 거지?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그래서 다음 주에 네. 글쓰기는 앞으로 40년 후, 아니면 30년 후, 30년 후, 그지? 30년 후, 그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부모님 나이가 되었을 때, 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 30년 후에 여러분에게, 30년 후 여러분이, 너희라는 게 아니야. 너희의 자식, 이 책에는 은유가 은유에게 보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너희의 자식에게 뭐 한다? 편지를 쓴다. 근데 그 편지가 개인적인 그냥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책과 마찬가지로 2024년에 소식을 너네가 전해. 2024년은 2054년에 사는 사람이 2024년이 궁금한 거야. 2024년도에는 어떻게 생활했어요?
2024년에 사는 당신은 어떤 고민을 했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편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캡슐을 문다 했을 때 타임캡슐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 나중에 50년 후, 100년 후에 그걸 꺼내본다 할 때 50년 후, 100년 후에 의미 있는 일을 거기다 집어넣는, 의미 있는 걸 집어넣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그럼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를 픽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뭐 해주는 거야? 전해주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이든 지금 현재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일이거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 어쨌든 2024년에 여러분이 편지를 쓴다고 할 때 뭐라고 편지를 쓸 건가? 그 내용이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여러분이 편지 쓰는 그 문체를 어떻게 쓸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 애에게 유머러스하게 재미있게 쓸 건지, 아니면 아주 진지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아주 공식적으로 쓸 건지, 그런 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나는 그 문체를 어떻게 결정했다.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써보려고 시도해 보자는 거지. 두 가지 조건을 쌤 제시했습니다. 이해가? 그러면 하긴 저한테 쓴 거예요? 자식한테 쓴 거예요? 자식한테 써요. 자식한테. 너 아, 자신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너의 자식에 해당되는. 근데 그런 자식한테 쓰는 거지. 또 질문. 하진이, 재현이, 서현이 질문. 그, 어, 억지로 하는 얘기 아니야. 없으면 없다고 하면 돼. 하진아. 사양, 어? 업사양. 없고. 재현이, 서현이. 없어요. 재현이도?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시험 있는 사람들은 또 즐겁게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다음 주는 즐겁겠네, 최소한. 수고 많았고,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그래. 계세요.